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학 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즐러로 활동하고 있는 백정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뇌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전체를 알아가면서 우리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지식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뇌과학만의 즐거움이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뇌과학을 알게 되면 나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나 어떤 활동을 할 때나 그냥 마구잡이로 먼저 행동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뇌과학적으로 효율적이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뇌과학적인 원리를 먼저 배우고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이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에너지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아지는 시간과 에너지 동안은 또 다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고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뇌과학을 알게 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뇌과학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본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고 또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뇌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뇌 심리학적인 측면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폭 그리고 마음의 폭을 넓혀주는 게 뇌과학이라는 학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입문법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뇌과학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이제 글로써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를 직접적으로 보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생겨져 있고 그리고 뇌 구조마다 어떤 기능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뇌과학 책, 그림이 충분히 포함된 뇌과학 책을 먼저 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뇌과학과 관련된 행사나 강연을 먼저 가보시는 거 권해드리는데요. 특히나 이런 강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과학과 조금 더 감정적으로 친숙하고 또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뇌과학 분야의 유튜브라던가 또는 뇌과학자의 SNS라던가 뇌과학 입문서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장동선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는 것도 굉장히 꽤 유익하고 재밌게 찍으시거든요.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SNS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뇌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뇌과학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팔로우 해주시면서 늘 재밌는 뇌과학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에 브레인 팩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뇌신경과학회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뇌과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 아닌 한 66페이지 정도의 짧은 PDF 파일이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고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뇌과학 전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제 과즐러 블로그에 AI를 이용해서 번역본을 또 올려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번역본까지 같이 보시면서 뇌과학에 입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좀 큰 편인데 그래서 똑똑하냐고 많이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옛날에는 그 머리가 크면 클수록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원시 인류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한 380에서 450 정도 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400 정도 약 한 3배 정도 뇌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먹이를 찾아서 그리고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이제 뇌가 점점점 커졌다는 생태 지능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류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그로 인해서 뇌가 발달했다는 사회적 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가설에 불과하고요. 최근 연구를 따르면요. 2015년 연구에서는 약 8천여 개의 뇌 샘플을 이용해서 뇌 크기와 그리고 실제 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좀 놀랍게도 수치상으로는 약간 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지능이 조금 높다라는 결과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치만 이게 직접적으로 정말 연관이 있다기보단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그 연구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지능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그 신경세포와 또 다른 신경세포가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공간이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그 시냅스
뉴런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지능이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고등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의 대뇌 바깥쪽에 있는 대뇌 피질의 두께에 따라서도 우리가 지능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뇌가 각 영역별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역별로 연결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종간의 차이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뇌보다 자그마치 7배나 더 큰 고래는 9.8kg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고래가 더 똑똑한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 인간의 뇌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만 년 전의 뇌 크기보다 지금 한 테니스공 하나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지능이 줄어드느냐? 아니죠.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꼭 머리를 다 쓰지 않더라도 분업화가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뇌는 작은 크기에서도 충분히 뇌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유아기 시기고 두 번째는 사춘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기 시기 때는요, 우리의 뇌가 성인의 뇌로 만들어지기까지 약 75%가 2살 때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이 되면은 성인 뇌의 한 90%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만큼 뇌의 발달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유아기 때, 즉 0세부터 2살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골고루 뇌가 발달될 수 있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6세까지도 우리가 학습하고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제가 사춘기를 꼽았는데요. 이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뇌에 벌어집니다. 뇌가 전반적인 영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있다가 딱 한 영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안과 공포, 충동을 느끼는 편도체라는 뇌의 영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영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히나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이마 쪽 근처에 있는 이마엽이라는 영역, 한문으로는 전두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춘기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말로써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겪고 급속도로 발달되는 편도체에 따라서 이마엽도 빠르게 이제 발달되게 되는데 그 시기가 2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이마엽이 발달되게 되는데요. 이 이마엽이 발달될 때까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단순히 윽박지르고 일방적으로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같이 찾아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만드는 시기라면 사춘기 시기에는요, 그 건물에 중요한 배선을 까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1개월 남자아이를 도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골고루 발달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아이한테 책도 읽어주고 대화도 걸고 또 노래도 불러줘요. 이게 청각적으로도 발달이 되면 좋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요. 또 몸소 부딪히면서 촉각적인 걸 발달을 위해서 만져주기도 하고 들었다 내려주기도 하고 아빠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살 때까지는 또 모국어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이 대화를 걸고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아마 많은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뇌는 못 쉽니다. 뇌는 워라밸이 없고요. 24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는 장기고요. 다만 이제 뇌가 활동하는 모드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한창 동안 활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멍하니 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활성되는 회로가 있는데요. 그거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디폴트 값 했을 때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이 모드는요, 우리가 단순히 쉰다고 생각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그래도 활성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도 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활동했을 때 받아들였던 정보들을 이제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도 거치고요. 또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창의적인 생각과 굉장히 연관되어서 연구가 되어졌는데요.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욕조 속에서 이렇게 씻고 있다가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나왔던 아르키메데스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 부력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PCR,
작은 유전자를 증폭시켜가지고 많은 양의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도요. 사실은 그 발견한 연구자가 캐리 멀리스라고 1983년도에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던 와중에 어떤 방법으로 DNA를 증폭할지 알아내지 못해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를 가는 과정에 꼬불꼬불한 길을 지났고 또 운전하면서 앞에 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다가 문득 이 DNA에 위에 중첩해서 반복해가지고 복사를 하게 되면 뭔가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떠올라가지고 바로 차를 세우고 옆에서 메모를 한 다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바로 종료하고 다시 연구소로 가서 이 PCR이라는 연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멍 때릴 때 만들어지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과학이 발전됐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이제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면 심리학계에서는 제롬 싱어라는 심리학자가 1966년서부터 멍 때리는 것, 즉 전문 용어로는 공상, 영어로는 데이드리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를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비생산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결점을 형성해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 자기 자신과 내적 대화를 가지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멍 때리기, 공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멍 때리는 것도 총 3종류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 건설적 멍 때리기, 두 번째는 죄책 불안형 멍 때리기, 세 번째는 주의 산만형 멍 때리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건설적 멍 때리기는요, 앞서 얘기했던 정의대로 휴식을 취하면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멍 때리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멍 때리기인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있고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게 되죠. 이럴 때 때리는 멍 때리기가 부정적 멍 때리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 동안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만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주의 산만형 멍 때리기입니다. 즉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갑작스럽게 멍해지는 시간인 거죠. 오히려 그런 거는 집중력을 해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부정적인 멍 때리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멍 때릴 때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에서 복식 호흡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은 잠깐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하는 그런 휴식 형태의 멍 때리기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멍 때리기 횟수와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진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멍 때리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멍 때릴 때는 최대 15분을 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상 멍 때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뇌세포의 저하를 촉진한다고 하니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죠. 수면이 요즘에 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수면을 일종의 모래시계로 좀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모래시계에서 위에 모래가 쭉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잠을 자는 행동이 마치 이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뇌를 리셋해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주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을 잘 잘수록 우리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수면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말하면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서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잘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자거든요. 수면할 때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글리아, 신경교세포 종류의 하나의 별세포가 그 벌어진 사이에 개입을 하게 돼서 나쁜 노폐물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또 우리 뇌에 흐르는 물인 뇌처수액이 그 사이를 흐르면서 유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면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뇌 영역인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가 돼서 어떤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는 판단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과정에서 깊은 수면 과정에 들었을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단기 기억에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시험 기간에 막 급해가지고 막 밤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딱 보게 되면은 막 다 까먹고 저도 막 그런 행동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시험을 잘 보려면은 한 10시, 11시까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에 배운 데까지 확실히 기억하고 시험 보는 게 오히려 더 시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추천한 시간은 최소 7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자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추천드리는 건 90분 단위로 자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90분 단위가 수면 사이클의 단위인데요. 얕은 수면을 잤다가 깊은 수면을 잤다가 그리고 눈이 떨리는 렘 수면까지 이 과정 자체가 약 90분 정도인데요. 이 90분 사이클에서 자고 일어나야 굉장히 좀 개운하고 잘 잤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 수면 사이클 중간에 깨게 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잠을 적게 주무시는 분은 90분 곱하기 5, 6, 7 예를 들어서 4시간 반, 6시간, 7시간 반, 9시간 이런 단위로 주무시면 조금 더 개운하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자거든요. 효과 만점입니다. 네, 뇌에 나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rain ag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 재면 BMI 재고 우리 신체 나이가 나오는 것처럼 뇌의 나이도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DNA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뇌 구조를 보는 MRI 측정도 하기도 합니다. 또 뇌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의 뇌 나이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대 중반의 인원을 모아서 뇌 나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신체 나이는 그럼 40대 중반인 거죠. 근데 뇌 나이 측정한 결과 20대 후반에서부터 70대 후반까지 굉장히 큰 폭의 뇌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독일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60대 70대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요, 뇌 노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뇌 나이가 굉장히 젊다고 하는 거죠. 나이는 들어가도 뇌 나이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과학관으로 오는 게 진짜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했는데 정말 많은 연구 결과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과학관뿐만 아니라 뮤지엄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린이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한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러한 박물관에 와서 본인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감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 과학관에 오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마엽의 발달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 아까 말했던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청소년과 같이 오게 된다 그러면 과학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춘기 시기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과학이라는 것은 알을 넘어서 삶을 알게 하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과학보다 사람을 향하고 있는 학문이 바로 뇌과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